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내란 특검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예, 내란 특검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죠. 다 수사를 네. 마무리하고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죠. 180일간의 수사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면 6월 12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요. 네. 13일에 입장문을 냈는데 그때 사초를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서 직을 수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6월 18일부터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0일간이 진행이 된 거고요. 전체 성과를 좀 요약을 해보면은 24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네. 구속영장은 11건을 청구를 했는데 재청구 포함하면 13건이고요. 5건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영장 발부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체적으로 작년에 검찰에서 영장 청구해가지고 발부된 그 비율을 보면은 한 77%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긴 합니다. 세부적으로 성과를 좀 보면은 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두 번째가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 총리 이렇게 대상이 되고요. 세 번째가 국민의힘 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는 처음에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수사 개시하고 3주 만인 7월 10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원래 구속 취소가 돼가지고 풀려나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0일에는 일반 이적제도 적용해서 다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적제는 그러니까 원래는 외환유치죄를 좀 적용하는 걸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하고 공모를 했다, 이런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건 어렵다고 보고 일반 이적제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갈래, 그 국무위원들, 장관들인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랑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빠르게 그 구속도 하고 기소도 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특히 수사 개시 당일에 6월 18일에 영장을 발부를 했거든요. 네. 이 굉장히 가장 빠른 기소였고 가장 빠른 신병 확보였습니다. 3대 특검 중에서요. 그리고 이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그렇죠.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고요. 특히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보강 수사를 한 다음에 다시 청구했는데 또 기각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외에는 이제 그 장관들 중에서는 그 구속된 인물이 없고요. 그 조태영 전 국정원장은 이제 구속 기소를 하긴 했는데 혐의가 내란 혐의가 아니고 국정원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들로 수사를 좀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그 첫 단계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당시 원내대표였었거든요. 근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을 하려고 했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에서는 추가적인 구속영장 청구는 없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로의 수사 확산은 중단이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내용들 오늘 조은석 특검이 직접 발표하는 건가요? 네, 그동안은 조은석 특검이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검보들이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모습이 안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직접 발표를 할 거고요. 특히 주목이 되는 거는 이 두 가지를 공개를 할 거예요. 두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스테리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이 분분했죠. 네. 김건희 씨를 막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네, 그 동기를 발표를 할 거고요. 물론 특검 조사 결과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부터 이 계엄을 준비를 했느냐, 이것도 특검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예. 정치권 평가는 좀 어떤 면에선 비슷하고 대응은 좀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둘 다 좀 미진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다만 결론은 다른 게 네. 민주당은 미진하니까 2차 특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고 국민의힘은 미진했고 이거는 낙인 찍기 위한 일종의 정치 수사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좀 민주당에서는 일단 2차 특검, 종합특검 언급은 하고 있는데 분위기들을 들어봤을 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해요. 민주당 관계자랑 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이 추진을 하다가 여론조사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좀 통일교 문제로 그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포함해가지고 민주당 인사들도 거론이 되면서 네.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또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쉽지 않다, 이런 분위기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김준일 평론가, 예. 내란 특검의 180여일의 수사 상황
수사 결과 어떻게 분석하세요? 평가하세요? 예, 뭐 동아일보가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를 했는데 오늘 이제 조은석 특검이 네. 직접 발표할 내용 중에 하나가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야를 막론하고. 예, 뭐 그거는 뭐 음. 한동훈 전 대표를 예, 포함해서 예. 여기 다 체포하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거 시작 시점도 2023년 10월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승진시킨 뒤 그때부터 군 인사를 내면서 이미 준비를 했다. 그래서 이게 뭐 언제부터 시작한 거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총선 전후로 해가지고 뭐 모임을 해서 내가 비상대권 언급했다. 근데 뭐 이게 정권 초까지 막 올라갔거든요. 비상대권 언급한 걸로 치면은 막 정권 초까지 올라가서. 근데 2023년 10월 군 인사부터 시작한 걸로 일단 내란 특검은 결론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2024년 10월이 아니라 2023년 10월. 그 재작년이 재작년. 상당히 거슬러 올라가는. 예, 예. 그때부터 계엄을 생각한 것이다. 뭐 그렇게 됐고 내란 특검은 이제 계엄을 총정리한 요 수사 내용을 총정리한 수사 백서를 다음 달에 이제 국회에 보고하겠다. 다음 달 초에 이렇게 네. 알려져서 이게 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새롭게 이제 다 세세 기록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다 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순봉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은 지금 2차 특검, 종합 특검을 갈 것이냐. 그 여론조사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지난 9일에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한 거고요. 오늘 네. 소개한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긍정이 56인데 전주보다 이전주보다 6%포인트가 빠졌어요. 6%포인트가 빠졌어요. 62에서 56이 됐거든요. 어. 그리고 부정평가도 34가 나왔는데 전주보다 5%포인트 올랐습니다. 취임 후에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던가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이죠? 제일 많이 빠진 게 5%였고 그게 이제 8월 달에 조국 그 사면 예, 예,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조희대 뭐 대법원장 뭐 압박하고 청문회 뭐 그때, 압박하고 예. 그때 두 번 이렇게 5%포인트가 빠진 적이 있는데 6%포인트는 처음이에요. 음. 이게 왜 이렇게 빠졌냐. 좀 한국갤럽도 모호하게 써놨어요. 일단은 통일교 관련해서 수사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치를 보면은요. 중도층에서 한 3주째 연속 계속 많이 빠지고 있어요. 중도에서. 예. 그 지지층은 상관이 없는데 그건 중도에서 하는 것이 좀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뭐 통일교 근데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야 막론하고 이거는 좀 시차가 더 있어야 된다라는 게 여론조사 기관들의 중론이에요. 아, 반영이 되려면. 반영이 되려면 특히 전화면접 이슈. 조사 같은 경우에는 수행 지수기 때문에 좀 시차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가장 앞에 있었던 게 법 왜곡죄, 아. 내란 전담 재판부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아. 이제 추론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2차 특검 같은 경우 종합 특검 같은 경우에도 6개월을 하면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제 간다라는 건데 그렇죠. 이게 선거용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야권에서는 통일교 게이트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공방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면서 왜 통일교 특검은 못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식의 공방이 또 된다는 얘기죠. 뭐 이제 민주당은 뭐 특검이야 원래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면은 그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신뢰의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김건희 특검에서 민중기 특검에서 이미 이거를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기지 않았다라는 거는 민중기 특검의 신뢰의 위기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도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 특검을 하면은 다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다 경찰에 이제 수사를 국수본에 넘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어떤 결론을 낼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2부 정치 맛집에서 좀 더 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갈까요? 생중계 대통령 업무 보고 논란.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다 생중계로, 다 최초입니다. 생중계로 국민들이 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 업무 보고가 이게 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1차 업무 보고였거든요. 예. 11일, 12일 말씀하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이었고요. 또 이번 주에도 할 겁니다. 16일부터 19일까지 2차 업무 보고, 2주차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논란은 이제 가장 큰 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외화불법 반출에 대해서 이학재 인천공사 사장한테 질문을 한 내용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만 이상은 해외로 못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걸 언급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만 달러, 그러니까 100달러짜리를 책갈피처럼 책에다가 사이사이 한 장씩 끼워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나가면 안 걸린다라는데 실제로 그러느냐 이렇게 음. 물어봅니다. 네. 그랬더니 이학재 사장이 저희는 주로 유해 물질을 검색한다. 그러니까 음. 우리 주요 업무가 아니다. 주요 업무 음. 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네. 그랬는데 여러 번 다시 물어보다가 이 딱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느냐 이렇게 좀 질타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세관이랑 협의해 가지고 대응 방안 마련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바로 답변이 안 나와요. 음.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느냐 뭐 이런 질타도 합니다. 그다음에 음. 언제 이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네.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음. 그러고 나서 이학재 사장이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좀 반박하는 그런 글을 올립니다. 자, 그러니까 업무 보고 자리가 생중계가 됐는데 요런 지금 설명해 주신 장면이 워낙 크게 이슈가 됐어요. 워낙 크게 논란이 붙고 나니까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어제 SNS에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습니까? 핵심은 일단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다. 그러니까 주요 업무는 그 공항공사의 주요 업무는 뭐 이제 칼이나 송곳 이런 이제 위해 품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반출해내는 거지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세관 사업이다. 세관 업무다. 그럼 두 번째는 그 책에다 책갈피처럼 넣어가지고 외화 반출하는 거는 30년 다닌 그 직원들도 모르더라. 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 말의 핵심은 오히려 쉽게 얘기하면 범죄의 수법을 대통령이 공개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잘 모르던 내용을 알린 것 아니냐. 그리고 그다음에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책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캐리어에다가 그런 것들도 열어서 다 일일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또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공항이 마비될 거다. 그러니까 다 계장 검색, 다 열어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공항이 마비될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하나 논란이었고 또 하나는 동북아 역사재단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였어요. 네, 이것도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박지양 재단 이사장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질문을 합니다. 예. 환빠 논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환단곡이 이제 추종자를 환빠 이렇게 부르는데 박 이사장이 처음에 환빠라고 하니까 이제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쭉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제 다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박 이사장이 이제 자신은 전문 연구자들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야사학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연구자들 뜻을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 즉 환단고기 주장은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합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역사는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문헌 사료를 저희는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네.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사료가 문헌 사료를 말하는 것이냐,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예.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볼지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 발언, 이 질의응답 과정만 듣고 보면은 환단고기도 문헌이 있으니까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일단 환단고기는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그냥 위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짓으로 쓰여진 그 창작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환단고기가 뭐냐면은 아주 그 단군 고조선 시대를 다룬 내용인데 고대 한민족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한반도뿐이 아니고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뭐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을 지배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기 시작한 그 역사의 시작 이전에 네. 우리가 유라시아 전체를 지배하던 6만 년의 시간이 있다. 이게 이제 환단곡이라는 책에 적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류 사학계에선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사학계에서 당연히 비판 나왔고요. 야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환단고기는 신앙의 영역이다. 이걸 강요하는 건 위험하다 지적을 했고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환단고기가 역사라면은 반지의 제왕도 역사다. 그러니까 책이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어제 김남준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네. 뭐 질의응답도 계속 반복이 됐어요. 기자들도 자꾸 반복해서 물어봤었거든요. 네. 근데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그 역사관을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연구하는지 그게 확립돼 있는지 묻는 말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내용이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합니다.
자, 요 환단고기 논란 그리고 책갈피 음. 외화 반출 논란 업무 보고 과정에서 요런 게 논란이 될 줄 몰랐는데 주말 사이 정말 뜨거웠어요. 근데 김준일 평론가. 네. 이게 별로 놀라운 건 아니에요. 왜 무슨 얘기냐면은 예.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음. 성남시장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어. 성남시장 때부터 국실장회의 유튜브에 공개하고요. 네, 그리고 네. 거기에서 인제 국실장들 질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일종의 군기잡기 뭐 이런 거를 해온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현안을 파악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음. 송곳질문하고. 음. 근데 인제 이게 인제 효능감이라고 하면은 지지자들이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당시에도 이재명 지지자들 뭐 손가역 뭐 해서 인제 봤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국실장 그 간부들은 최대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시장이 아. 질책을 하는데 이거를 생중계. 생중계까지 해 가지고 그거를 인제 시장 때 하던 거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방식은 아니에요. 근데 인제 굉장히 공격적이었다라는 게 저는 좀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한테 참 말이 기십니다. 음. "혓바닥 길다 너. 뭐 음. 대답 왜 그렇게 하냐. 지금 다른 데 가서 노냐. 딴 생각하냐 딴 그거예요? 생각하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임기 언제까지냐. 지금 음.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하나도 파악 못 하냐."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인제 뭐 대통령이 좀 질책할 수도 있는데 인제 야권에서는 야권 인사니까 삼선 의원 출신이거든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삼선 의원 출신인데 인천공항 음. 사장으로 가 있는 사람이 인제 이학재 사장이죠. 예. 뭐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게 야권한테만 특히 이 야권 인사한테만 이렇게 좀 공격적인 거 아니냐. 근데 원래 대통령은 다 공격적이었어요, 그동안 뭐. 어. 그렇긴 한데 유독 이번에는 좀 세게 나왔다라는 거는 그렇고 책갈피에 돈 끼워 가지고 나가는 거는 사실은 이학재 사장님이 이번에 뭐 범죄 사실을 다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 다 아는 거 아닌가요, 이미? 예전에 2019년에 쌍방울이 대북 송금 하려고 했을 때 중국으로 돈 빼돌렸을 때 임원들이 그때도 다 언론 보도로 나왔어요. 책갈피에. 그러니까 예. 하필 대통령이 지적을 한 그 부분이 쌍방울 대북 송금에서 외화를 반출했던 그 방법하고 일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이야기가 좀 말이 많이 나오는 것 뭐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예. 해필이면 왜 쌍방울 대북 송금 이거 가지고 이때 수법 가지고 예.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맞아요.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근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이거를 반출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는데 뭐 세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공항공사도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근데 더 잘해봐라 뭐 이런 건데 좀 너무 공격적이었다 뭐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이거가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환단곡이 이게 저는 예.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음. 이재명 대통령의 그 뉘앙스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환단고기를 믿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냥 뭐 제가 이거는 저의 평가니까. 그러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왜 환단고기 같은 것은 연구 안 하냐는 그런 뉘앙스 같은 걸 느꼈단 예, 말씀이시죠? 뭐 김남준 대변인이 인제 해명도 하고 그러니까 사료를 가지고 해야 되고 뉴라이트도 이런 것도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미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지도도 보셨지만은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네. 환단고기가 뭐냐면은 환웅과 단군의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책에 없는 거. 네. 그게 아니라 환웅 이게 단순히 신화가 아니라 실제 했던 거고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게 이제 우리나라 민족들이 다 아메리카도 가고 유럽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이게 전 세계로 우리 자손들이 다 뻗어나갔다는 건데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저희가. 위서예요. 네. 저기 저게 우리나라가 환곡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시기 이전 시기 6만 년 동안 저렇게 많은 곳을 다 우리가 다 지배했다. 유라시아 대륙 지배했고 전체를. 빨간색은 지배한 거고 저기는 간접적으로 주황색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거는 1979년에 처음 나온 책이거든요. 1979년에 나온 예, 거예요, 그리고 책이? 1911년에 개연수를 한 사람이 지은 거를 1979년에 이유립이 지금 썼다라는 건데 다 위선입니다. 다 거짓인 게 이미 다 밝혀졌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대통령이 역사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본인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언급하면 안 된다. 본인이 잘 아는 거는 할 수 있어요. 행정 업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환빠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어떻게 난리가 났어요? 좋아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드디어 언급해 주셨다. 좋아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통령이 관심사일지라도 함부로 언급하면 안 돼. 본인의 무게감을 알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권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네. 이 라이브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단점보단 장점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논쟁이 붙었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은 환단고기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니까 업무 보고에 없는 내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물어봤고 사실은 아까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본인 관심사를 좀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논란도 생기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뭐냐면은 이런 일부 논란들은 단점이지만 장점은 고관대작들을 혼내주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통쾌함도 느끼고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느끼기에 좋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관장들에 대한 그 따가운 질책 이런 것에 국민들이 환호한다. 네, 그리고 뉴스의 항상 중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슈 이들은. 주도권을 가져간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들고 있어서 장점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업무 보고 생중계는. 이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때도 더 예. 많이 했었고요. 뭐 대통령 됐을 때 오히려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기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요 이야기도 오늘 정치 맛집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한 번 더 들여다보기로 하고 여기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세 번째 이슈는 아주 짧게 브리핑 가능한가요? 네, 2030 지갑 홀쭉해졌다라는 건데요. 예. 이 39세 이하 2030 세대죠. 그 흑자액, 소위 말하는 여윳돈이 거의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실질 소득으로 비교하면 감소한 건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소득은 별로 늘지 않고요. 쓸 돈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30들만 더 좀 그 지갑이 홀쭉해졌다. 왜냐하면 전체 세대로 보면은 네. 오히려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요? 여윳돈이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